지금까지 김태규였습니다. KBS 1라디오 3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KBS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원입니다. 멀리 미국 바다에서 들려온 반가운 소식. 현지 시간으로 9일 오후 6시 미국 동부 해안에서 옆으로 쓰러진 그 자동차 운반선에서 사고 발생 41시간 만에 한국인 선원 4명이 모두 구조됐지요. 기관실에 갇혀있던 선원들이 선체 밖으로 보낸 생존 신호. 이 소리가 바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구조팀의 말로는 이 선체 내부로부터 누군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것이 구조팀에게 동기를 부여했다. 선원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모든 게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함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 이런 희망이 우리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문자도 이렇게 한번 받아볼게요.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 뭐가 있을까요? 만기가 돼가는 적금 통장? 혹은 밥 잘 먹고 튼튼한 우리 아이. 언제나 내 편이 돼주는 가족도 있겠고요. 글쎄 생각해보면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정말 많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들으실 수 있는데요. 라디오 전국 일주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 모레 이 목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연휴 기간에 예상되는 고속도로 교통 상황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길, 그러니까 귀성길은 추석 하루 전, 그 목요일 12일 오전에 가장 이제 혼잡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길, 그러니까 귀경길은 추석 당일 13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이다 이런 예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12일 오전 그리고 13일 오후가 어쨌든 가장 교통이 좀 밀린다, 교통체증이 심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네. 되겠죠? 예, 이번에 좀 연휴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경보다 귀성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소요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그 관측이고요. 네. 귀성 같은 경우에 서울, 부산 기준으로 한 8시간 30분 정도, 또 서서울에서 목포 한 8시간 30분 정도, 그래서 지난해 대비 최대한 1시간 50분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귀경은 같은 구간 기준으로 해서 지난해 대비 한 50분 정도 감소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도 이제 그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면제가 이제 될 예정인데요. 네. 그런데 또 경찰청 통계도 나와서 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최근 3년간의 추석 연휴 교통사고 분석을 해봤더니 이 본격적인 귀성이 시작되는 그 연휴 전날 가장 많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하니까요. 네. 네, 이것도 좀 유의해서 운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운전할 네. 때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올해 추석 연휴 좀 힘든 귀성길이 되겠군요. 자, 이런 와중에 이 KTX와 SRT 승무원들이 파업을 한다면서요? 네. 지금 두 곳의 승무원들이 소속이 지금 코레일 관광개발 소속으로 좀 돼 있거든요. 예. 이게 코레일 자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노조가 임금 인상과 코레일 직접 고용 같은 걸 요구를 하면서 내일부터 16일까지 한 6일 동안 1차 경고 파업을 이제 벌일 계획이라 그럽니다. 네.
뭐 저임금 차별 해소도 있고 또 안전 업무 관련해서는 특히 직접 고용 빨리 해라 뭐 이런 이제 요구 사항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자정까지 이게 노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파업에 돌입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노사 협상이 잘 진행이 되면 파업에 이제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KTX 승무원이 한 550여 명 정도 되고 SRT 승무원이 한 80여 명 정도 된다 그럽니다. 네. 또 관광, 시설 업무를 하는 직원들을 비롯하면 다 지금 합쳐서 한 693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또 뭐 검표라든가 열차 안내 방송 이런 거를 이제 담당하기 때문에 열차 운행 자체에 영향은 미치지는 않는데 승객들이 아무래도 좀 약간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이제 그 부분이 좀 이제 우려가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 일단 뭐 코레일과 이제 수서 고속철도 측에서는 뭐 승무원 경험이 있는 다른 직원들을 좀 더 투입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추석 연휴 때 또 승객들이 또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그렇죠. 불편하지 네. 않을까 우려는 됩니다. 자, 추수를 앞두고 불어닥친 태풍으로 이 낙과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네. 서울 관악구가 이 자매도시의 과일 판매를 좀 돕기에 나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좀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긴 한데 이번엔 특히 이제 바람이 좀 세게 불어서 그 과일이 지금 많이 지금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피해가 참 많다 그래요. 과수농가에서. 낙과를 지금 이제 걷어들이는 것만 하더라도 지금 일손이 굉장히 이제 부족한 그런 그 상황이긴 한데요. 네. 일단 서울 관악구가 좀 먼저 좀 앞장서서 이걸 좀 이제 해결하겠다라고 좀 나섰습니다. 이 자매도시가 한 9곳 정도 된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피해 농가가 많고 또 이제 지원 요청을 해온 전북 고창 강진, 강원 평창, 충북 괴산 이 4개 도시를 우선 지원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과일 수요를 이제 조사를 하고 일단 이제 물량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되면 직거래 배송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계획을 좀 잡고 있다 그러고요. 또 다음 달 30일부터 31일 사이에는 구청 앞 광장에서 직거래 장터를 또 열어서 판로를 조금 더 확보를 해주겠다 이런 계획이라 그럽니다. 네. 지금 농협도 지금 낙과를 지금 가공용으로 좀 긴급 수매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밝혔거든요. 네. 한 1,500톤 정도. 그래서 이 친환경 그 액체 비료 제조하는데 지금 이제 이걸 활용하겠다라고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낙과 수거에 지금 문제가 많은데 네. 긴급 인력 지원을 하는 지자체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 선로가 심하게 굽어서 이 서행을 해야 했던 경부고속철도의 일부 구간이 이제 쭉 펴지게 될 거라면서요? 네, 그 대전 지나시다 보면 이제 조차장이 있습니다. 그 이제 열차들이 많이 이제 계류가 돼 있는 이제 그런 예. 곳인데 그 구간이 이제 조금 많이 휘어 있습니다. 이제 대전시 동구 홍도동에서 대덕구 신대동에 이르는 한 5.96km 정도 네. 구간인데 이게 굉장히 많이 굽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걸 지날 때는 늘 이제 서행을 좀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 편도 기준으로만 하루 한 120차례 정도나 경부고속 열차가 이걸 지나갑니다. 이걸 따지게 되면 사실은 그 열차에 타고 있는 분들 시간까지 고려하게 되면 시간 손실이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 구간을 이제 거의 직선으로 바로 잡고 또 한 4.29km 정도는 아예 지하화를 하겠다 그럽니다. 네. 그러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쭉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겠네요. 그래서 일단 뭐 그 사업비 한 3,600억 원 정도 이렇게 이제 반영을 했고 내년에 실시 설계 착수를 해서 2024년에 이제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 그러고요. 네. 이게 마무리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선로 용량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충청권 광역철도 복선화 과정에서도 이걸 좀 선로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 중산층 임대주택이 첫 선을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기도하고 경기도시공사가 좀 예고를 한 거긴 한데 이 광교 신도시 내 옛 법원 그리고 검찰청 부지 그 A17 블럭이라 그럽니다. 네. 거기를 활용해서 전용 면적 60 내지 85제곱미터 중산층 임대주택 한 549세대를 이제 공급을 하기로 한 거고요. 이제 이 경우에 공공임대주택하고 이제 뭐가 다르냐? 무주택자면 일단 뭐 소득하고 상관없이 자산하고 상관없이 누구라도 입주가 가능하다. 이게 네. 좀 차이입니다.
대략 뭐 주변 시세의 한 85 내지 95% 수준에서 보증금, 월세 이런 걸 내면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이제 살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하겠다는 거고요. 네. 임대료 상승률도 연간 2% 이내로 제한을 할 계획이라 그럽니다. 내년 10월에 이제 착공을 해서 2023년 3월에 처음 이제 준공을 해서 이제 입주가 이제 시작될 것 같고요. 대략 뭐 보증금은 한 2억 5천만 원, 월세는 한 67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조금 이제 비율 조절을 해서 예를 들어 뭐 보증금을 올리면 월세를 낮추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임대 조건으로 해서 입주자가 좀 편리하게 선택해서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할 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무주택 그 중산층에게는 아주 희소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옛 전남도청 건물을 복원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좀 그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좀 역사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광주광역시 그 전남도청 별관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 추진단 현반식을 이제 열었고요. 지난해 11월부터 전담팀을 꾸려서 좀 이제 준비를 해오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좀 확대된 형태로 추진단을 이제 신설하기로 한 거고, 직제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제 의결이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2022년 7월 31일까지 이 전남도청 본관, 별관, 회의실, 그다음에 전남경찰청 본관, 민원실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이제 1980년대 당시 모습 그대로 이제 복원을 할 계획이라 그럽니다. 네. 네. 자, 소식 하나 더 볼까요? 이 독성이 워낙 강해서 이 쏘일 경우에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해파리가 인천 바다까지 올라왔다면서요? 네, 이거 사실은 이제 어민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해파리입니다. 이 노무라 이깃 해파리라고 예. 굉장히 커요, 이 녀석이. 그러니까 대부분 한 2m 정도 크기까지 이제 자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해파리들이 대량으로 이렇게 이제 막 서식을 하는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이 어민들이 그물 올리다가 뭐 찢어지는 경우도 많고 굉장히 이제 피해가 많습니다. 예. 자, 그런데 국립수산과학원이 이제 해파리 모니터링을 한 그 자료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지난달 22일에 한 35.11% 정도 이렇게 발견이 됐었는데, 이번 5일 기준으로는 한 41.24%를 좀 넘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해변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문제는 이제 그동안엔 남해안 주변에서 주로 발견이 됐는데 이게 점점 북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경기, 충남, 인천 지역에서도 이게 이제 발견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아무래도 지구 온난화, 해수 온도 좀 높아지는 거 그러게요. 이런 거하고 다 지금 연관이 좀 있는데요. 이거 참 걱정이 아닐 수 그러게요. 없습니다. 어민들 네. 조업에 좀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문자 주제는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오늘을 있게 하셨는지, 오늘을 지탱하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4883님,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하셨어요. 걱정하며 전화해주는 목소리에 힘이 난다고요. 1111님, 새로 시작하는 적금 통장 하셨고요. 6192님,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라고요. 절망은 가장 큰 장벽이다라고 하셨습니다. 0232님, 64살인데 아직도 일이 있어 직장을 다니니 더워도 안 덥고 안 먹어도 배부르고 뿌듯함이 저를 있게 해줍니다. 매일이 방송 들으시면서 일한다고 아주 기쁨의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6897님, 정의가 이긴다는 신념. 이것도 중요하죠. 4222님, 내가 살아가는 이유, 든든한 두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6867님, 나이 들어 컴퓨터 배우러 다니는데 눈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지만 너무 즐거워서 요즘 힘이 난다고요. 아이고, 재밌으세요? 커피 한 잔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6867님, 0060님, 칭찬이나 긍정적인 좋은 말,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또 거짓없는 따뜻한 표정 이런 것들이 살아갈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곧 추석인데 많은 만남 가운데 이 좋은 말들 서로서로 길을 살리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0060님께도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방송이죠. 뭐 방송하면은 이제 아팠다가도 다시 이제 회복이 되고 잠이 왔다가도 잠이 깨고 하여튼 에너자이저 저의 활력소. 이 방송만 하면 힘이 납니다. 자,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 어떤 것들인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고요. 유튜브로 보고 들으시는 분들 유튜브 그 화면 옆에 게시판 있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많이 남아 있어요. 자, 지역 소식 먼저 울산으로 가겠습니다. 김양정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울산입니다. 예, 서울은 비가 제법 많이 왔다가 지금은 좀 소강 상태인데 울산은 날씨가 어떤지요? 울산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온 29도로 한여름처럼 무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해발 1000m가 넘는 영남 알프스 자락에서 열리는 영화제가 있습니다. 바로 울주 세계산악영화제인데요. 국내 유일의 국제산악영화제인 울주 세계산악영화제 현장 소식을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올해 4번째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새 이 국제영화제다운 면모를 좀 갖추게 됐다고요? 네, 해를 거듭할수록 이 울주 세계산악영화제는 국내외 유명 산악인들과 인연을 맺고 있고요. 또 세계 산악계의 거장들이 영화제를 찾으며 국제영화제다운 품격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올해는 영화제 홍보대사인 움피니스트 어몽길 대장을 비롯한 여러 산악인들과 오스트리아의 전설적인 산악인이자 8,000m의 카메라맨이라는 별칭을 가진 크루트 딘베르거가 그린 카펫을 밟아서 자리를 빛내기도 했습니다. 유명인들도 많이 참석했고 또 네. 올해 그렇게 많은 작품들이 출품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총 71개국 434편의 영화가 출품됐는데요. 지난해에 비해 약 60편이 늘어났습니다. 예. 산악영화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 세계에서 제작되는 거의 모든 신작 산악영화가 출품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러겠어요. 영화제에서 이 총 159편의 작품이 산, 자연 그리고 사람이라는 주제로 상영되고 있습니다. 울주 세계산악영화제에서는 과연 어떤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지 최선희 프로그래머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누군가와 함께할 때 그 길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길이 된다. 저희가 산악영화제이다 보니까 산악 문화의 정수나 본질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작품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도 산악영화라는 게 익숙지 않으니까 산악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관객들이 조금은 더 쉽게 다가가게 만든 영화들을 위주로 선정하고 있어요. 고산 등반을 다룬 영화를 하는 섹션이 알피니즘이라는 섹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암벽 등반, 스포츠 클라이밍, 빙벽 등반 같은 거를 다 등반의 모든 것을 해주는 클라이밍 섹션이 있고 다양한 산악 스포츠 활동하는 거를 모험과 탐험이라는 섹션에서 하고 근데 이걸 떠나서 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좀 감동적인 작품들이 많거든요. 저희 영화제의 컨셉이나 정체성도 산, 자연 그리고 인간. 이 산이 들려주는 그 작품의 이야기들이 참 궁금한데 네. 이 영화뿐만 아니라 또 산악 문화를 알리는 특별한 행사도 있다면서요. 네, 울주 세계산악영화제는 지난 2017년부터 울주 세계산악 문화상을 제정해서 이 산악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인물에게 이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오스트리아 출신 세계 최고 고산 전문 감독인 크루트 딘베르거가 이 상의 연예를 안았습니다. 현재 영남 알프스 영상체험관에 그의 사진과 그의 등반을 함께한 물품 등이 전시돼 있고요. 네. 또 지난해 10월 구르자 이말 원정 도중에 안타깝게 이 세상을 등진 고 김창호 대장의 여정을 담은 특별 전시를 산악문화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영화제 슬로건이 함께 가는 길이라고 네. 하는데 이 산악인들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제에 참여하고 있다면서요. 네, 사실 영화제 개막과 동시에 태풍 링링이 찾아와서 걱정이 아주 컸는데요. 이 산악영화를 보려는 관객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울주 복합 웰컴센터 움프 시네마를 비롯해 총 9곳에서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데요. 상영관마다 길게 줄을 서 있는 진풍경이 펼쳐지는 어허. 것은 물론이고 예. 현장에서 표를 구하지 못해 발길을 돌리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울주 세계산악영화제가 관객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일지 관객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네, 현장 발권 도와드리겠습니다.
1회 때부터 2, 3, 4회까지 다 관람하러 왔었는데 매해 어떤 작품이 나올까 기대를 많이 했었고요. 리을로 등반하고 힘든 어떤 그런 걸 이기고 사람이 성장해가는 모습에서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산악 동호회인데요. 거기 전체 한 70명 정도 왔습니다. 일단은 그 산악 영화라는 게 일반적으로 접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여기 오면 이제 주로 산악 영화만 하니까 그런 쪽으로 취미가 있으니까 참 좋아요. 내 자신을 이기는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주위의 분들한테 더 많이 우리가 홍보를 해가지고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울주 세계 산악영화제 화이팅! 네, 산악 동호회 70명의 회원들이 오셨다. 네. 주로 이렇게 단체로 다니시는군요. 서울 안산에서 예. 찾아오셔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영화제 오늘 폐막된다면서요? 네, 이 폐막일인 오늘은 경쟁 부문 대상을 포함해서 부문별 수상작들이 가려지게 됩니다. 이어서 폐막작으로는 루보미르 스테파노브, 타마라 코테브스카 감독의 영화 허니랜드가 상영되고요. 네. 축하 공연으로 타이거 JK 윤미래 씨의 공연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 울주 세계산악 영화제 폐막식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울주 복합 웰컴센터 알프스 시네마에서는 평소에도 이 개봉한 최신 영화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숲도 거닐고 영화도 볼 수 있는 울산 울주군 영남 알프스로 찾아와 보시면 어떨까 하네요. 지금까지 울산이었습니다. 김양정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목포로 가볼게요. 김대영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목포입니다. 네. 자, 오늘은 좀 묵직한 소식 준비하셨어요. 이 영암 그렇습니다. 지역이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로 아주 시끄럽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다녀온 곳이 영암군 미안면에 있는 호포리 학송마을인데요. 학송마을은 6세대 주민 15명이 거주하고 있는 작은 마을인데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들이 살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지난 3년 전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 언덕에 있는 3천여 평 부지에 한 공장이 들어섭니다. 이곳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부터 불과 50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네. 가서 보니 창고 한 채가 공장 시설의 전부였습니다. 공장 크기가 높이 10m에 100여 평 정도로 이 안에는 버려진 플라스틱, 폐비닐 등 각종 산업 폐기물로 가득 찼는데요. 창고 밖에도 산을 이룬 폐기물들이 가득 쌓인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공장 부지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 마을에서는 폐기물들이 잘 보이지 않았고 아하. 주민들은 쓰레기 악취는 물론 모기 등으로 겪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마을 주민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네. 우리 지방은 50m 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거기다 놔두고 잠을 장았냐 그 말이에요. 악취가 나고 방에 안 가서 문 열어놓고 있으면은 냄새 때문에 어쩔 때 문 못 열어버려. 그러면 에어컨 틀어놓으면 전기세만 많이 나와버려 이제. 쓰레기 보다시피 이거 근데 우리가 쓰레기가 뭔 쓰레기인 줄 알고 이거 산업 폐기물 처음 못 쏘고 이런 거지. 뭐 여기서 흘러내리면은 좋은 물은 안 나올 것 아니에요. 공장들로 폐기물 처리를 했으니까 뭐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뿐만 아니라 공장과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위치한 농경지에서도 산업 폐기물로 인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이곳에 쌓여있는 플라스틱 등 2천여 톤의 각종 폐기물에서 플라스틱 가루가 유입되었고 모기와 벌레는 물론 비가 오면 썩은 물이 농경지로 흘러들고 있다고 마을 주민들은 주장했는데요. 저도 잠깐 동안 취재를 했는데 속이 메스꺼울 정도로 악취가 심했습니다. 아유, 여름엔 진짜 더 고생들 많이 하셨겠어요.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는 이 공장의 폐기물. 이거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네, 마을 주민들은 원래 이곳에 선박 엔진을 만드는 공장이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마을 주민들의 얘기 들어보시죠. 재작년인가 100기계 뭐 엔진을 만드는데 생산을 그걸 한다고 이 공장을 지었어요. 이 창고를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어요. 그게 해놓고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레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좀 나이론 종류가 많죠. 비닐로 천 그런 종류 포장지 그리고 뭐 어디 공장 뜯은 것도 나오고. 네, 주민들에 따르면 폐기물을 옮기는 시간은 주로 늦은 밤이나 한참 일손으로 바쁜 시기인 농번기였는데요. 네. 마을 입구 오른편 쪽에 5m 정도 높이 축대 위에 공장이 있어서 폐기물이 들어오는 상황을 주민들은 잘 몰랐다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지난해 2월 주민들이 폐기물 현장을 적발하게 된 건데요. 이만우 씨의 얘기 들어보시죠. 2월 달에 저쪽에 실콘 그 3시, 4시경에 그 실콘 기사를 잡았어. 세종시에서 온다 하더라고. 우선 임시로 갈 데가 없으니까 급하니까 갖다 놓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돈만 받고 여기다 갖다 퍼뜨릴 뿐이지 자기는 뭐든 모른다 이 말이야. 군에다가 항해에다 그렇게 전화를 하고
하다가 지쳐갖고 전화 안 해버렸어. 네, PVC 파이프, 플라스틱 물통, 신발 등 각종 생활 쓰레기들이 가득했는데요. 들으셨던 것처럼 마을 주민들은 영암군에 끊임없이 쓰레기 처리 민원을 접수했고 군에서는 톤당 처리 비용이 20에서 40만 원 정도에 이르는 만큼 2,000톤의 폐기물 처리 비용을 단기간에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네, 어쨌든 주민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이렇게 이 폐기물, 산업 폐기물을 이 불법으로 내다 버린 건데 그러면 이 공장 폐기물 업자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네, 미안면에 불법으로 투기한 업자는 현재 구속된 상태고요. 예. 이 부지를 소유한 땅 주인은 돈을 받고 산업 폐기물 등을 들여놓은 건데요. 이 산업 폐기물 등을 해외로 수출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하지만 최근 전국 각지에서 산업 폐기물로 인한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예. 이 업체 또한 해외로 수출길이 막히게 되면서 이곳에 방치해둔 상황인데요. 군에서는 현재 영암 지역 여러 곳에 불법 폐기물을 벌인 업자들의 신상은 파악했지만 일부는 구속되거나 행방불명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유, 무조건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불법 쓰레기 투기, 이 불법 산업 폐기물 투기가 더 있다면서요. 네, 영암군에 따르면 미안면을 비롯해 신북, 서호면 등에 버려진 불법 폐기물이 모두 5천여 톤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영암군 환경보존과 신만철 팀장입니다. 지금 신북, 미암, 서우 등 6개소에 지금 5천여 톤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19년도에 지금 계속 폐기물이 발생되고, 지금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좀 부족하고, 지금 일부 몰지각한 그 폐기물 처리업자들이 저렴한 폐기물 처리 비용을 미끼로 해서 폐기물을 인수받아 야산이나 이제 고물상 부지를 임대해가지고 불법 투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쓰레기 불법 투기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폐기물 쓰레기는 일부는 소각하거나 해외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지난 2017년 7월 폐기물 수입 금지를 선언한 뒤 쓰레기 수출이 중단된 상황이고요. 또 미세먼지 배출로 인해 소각하기가 예전만큼이나 쉽지 않고 폐비닐과 같은 재활용 쓰레기의 활용도가 낮아진 점도 불법 투기가 늘어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폐기물 처리 업자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영암군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소각을 군서면 근린환경자원센터에 위탁 처리하고 있지만 이곳은 하루 30여 톤을 처리할 수 있고 매일 27에서 28톤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만 소각할 수 있어 이곳에서 처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미안면 학송마을 주민들이 1년 넘게 고통받으며 수많은 민원 제기와 신고를 냈지만 처리된 게 하나도 없는 제자리 걸음. 지금 방치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무단 투기되는 산업 폐기물에 대한 관리 감독은 물론 정부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김대영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전남 영암의 인적 드문 야산과 들녘에 이 폐기물을 불법으로 내다버리는 현장 고발의 시간이었습니다. 3시 33분 됐는데요.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주제로 문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좋은 문자들이에요. 자, 먼저 5721님, 내일이면 뵙게 될 고향의 부모님 얼굴에 힘이 난다고요? 2602님은 나를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10명의 직원들, 그들만 봐도 힘이 나신다고요. 이수윤 씨, 아이를 갖고 낳는 과정이 순탄치 않아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아이를 볼 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다고 하셨고, 3485님, 어머니께서 뇌졸중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데 하루하루 다르게 회복하시니 오늘 하루가 즐겁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빨리 쾌유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처음 문자를 주셨어요. 3485님께 커피 쿠폰 하나 드리고요. 0852님, 역시 가족이죠. 사진을 보고 있는데 어찌 다른 생각이 나겠습니다 하시면서 사진까지 저에게 또 보내오신 분이세요. 3336님, 건강이라고 하셨어요. 수영하면서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고요. 8742님은 22개월 된 아이 키우는 초보 엄마입니다. 요즘 더욱 친정엄마가 있다는 게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있나 모르겠어요. 자식 키우며 철들 나는 말에 실감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이분은 이제 자녀라기보다는 엄마 때문에 더 힘이 난다 하는 분이세요.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친정어머니. 친정어머니께 커피 한 잔 선물 드릴까요? 8742님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문자 계속 기다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오밀전 9730 누르시면 되고 콩 게시판으로도 많이 들어와 주세요. 자, 지금 날씨와 또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까지 이어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최영호 씨 날씨 궁금합니다.
네, KBS 날씨 정보입니다. 흐릿한 하늘 속에 중간에는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는데 지금은 다시 서울, 경기, 강원도 위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중부지방에 비 예보 들어있고요. 경북 내륙은 오늘 곳에 따라 소나기 내리는데 특히 경상도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폭염특보까지 내려져 있어서 상당히 더운 지역입니다. 이 더운 지역에 소나기가 내려서 그나마 잠시 기온을 낮춰주긴 하겠지만 습도는 반대로 좀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도 전국이 흐리고요. 중부지방은 이 비가 내일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낮 동안, 남부지방은 다시 오후부터 밤사이 곳에 따라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강원 영동이나 경북 동해안 내일 밤까지 비가 또다시 지나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서해 5도에 비가 집중이 돼서 50에서 최고 200mm 이상의 폭우가 지날 수 있겠고요.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시점이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입니다. 비가 집중이 되는 시점이 되겠고요.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하겠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 강원 영동, 충청, 경북 북부 내륙 30에서 최고 100mm 이상, 그 밖에 전라도나 나머지 경상도 지역 5에서 40mm의 비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입니다. 이후로 이제 한가위 연휴 시작이 되는 목요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충남이나 전북 주로 서해안 쪽으로 가끔 비 예보만 들어있고요. 제주도도 목요일 아침부터 낮 사이에 가끔 비 소식이 있으니까요. 미리 고향으로 이동하시는 분들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이번 한가위 당일은 금요일 맑은 하늘 속에 낮 기온만 약간 오르겠습니다. 또 토요일은 서울, 경기, 강원 영서에, 일요일은 강원 영동으로 이렇게 잠깐씩 비 소식이 있고 대체로 낮 기온은 평년을 약간 웃도는 듯한 비교적 전반적으로는 무난한 날씨가 예보된 상태입니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 내일까지 아주 무난하겠고요. 오존 농도만 일부 남부 지역으로 좀 높게 오르겠습니다. 기온은 당분간 낮 기온이 평년을 좀 웃돌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5도, 지금까지 서울에 37.7mm의 비가 지났습니다. KBS 날씨 정보였고요.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연결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공인혜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많이 바쁠 때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에는 비까지 내리면서 도로 정체도 더 심해지고 있으니까요. 서로 안전운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서울 외곽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이고요. 자유로 부근에서 1km, 김포 요금소부터 송내까지는 12km 구간 길게 정체입니다. 더 가서도 구리 쪽은 사고가 있었던 광암터널부터 강일 쪽으로 8km 구간 이 사고 처리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도 한남에서 서초 또 신갈 분기점부터 사고가 있었던 수원 나들목까지 막히고요. 서울시내 간선도로 강변북로 구리 쪽은 행주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쭉 밀리면서 1시간 10분 이상 예상되는데 이 사이 성산대교 부근 1차로에서 사고도 발생하면서 후미 정체 더 심해졌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경제 강국을 위한 전략과제이며 한일 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미국 동부 해안에서 전도된 자동차 운반선 골든레이호에 고립됐던 한국인 선원 4명이 전원 구조된 것과 관련해 초조함 속에 선원들의 생사를 기다렸을 가족들과 기쁨과 축하의 마음을 나누고 싶다며 무엇보다 사고에 발빠르게 대응해준 미 해안경비대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늘 서울 용산구의 합동참모본부를 찾아 군 지휘부를 격리하고 안보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정당 연설회를 시작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을 규탄하는 순회 장외 투쟁에 나섰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나 가족 관련 사건의 수사나 공판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도 받지 않고 지휘하지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을 배우자의 전화로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 증언을 종용한 의혹에 대해 강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원아였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은 제주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디어 제주 김용훈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영호입니다. 이 제주도에 연일 비가 온다고 들었는데 태풍은 지나가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덕분에 제주도 예정 가신 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예. 큰 피해는 없고요. 다행입니다. 다행히 어제 비가 그쳤습니다. 음흠. 그런데 또 내일 또 비가 온다고 하네요. 지금은 맑게 겠습니까? 예, 지금은 괜찮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준비해 주신 얘기가 이 제주도 내 쓰레기 매립장 문제라고요? 네네. 문제가 좀 많은데요.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제주도에 몇 년 사이에 인구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네. 그러면서 주민등록상 인구도 이제 70만 명이 다 됐거든요. 네. 그리고 매년 1,000만 명 이상 또 관광객이 몰리고 있고 그 때문에 쓰레기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쓰레기 문제, 특히 이제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 최근에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앞서 그 네. 목포에서 이 불법으로 버려진 폐기물 문제를 저희가 다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제주도는 그때도 매립 제주도가, 네. 예, 이제 여기는 이제 매립장 문제예요. 예, 예. 최근에 이 매립장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놓은 자료는 아니고요. 예.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도 내 쓰레기 매립장을 전수조사를 했고 있는 그대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조사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올해 7월 8일부터 8월 13일까지 진행이 됐고요. 조사 대상이 된 매립장은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매립장하고 이미 기간이 끝나가지고 예. 폐쇄된 매립장도 포함이 다 됐습니다. 운영 중인 매립장 네. 또 폐쇄된 매립장 모두 네. 몇 곳인지요? 광역시설인 경우에는 동복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 한 곳이 있고요. 네. 지금 제주시가 운영하는 매립장이 3곳이고 또 서귀포시가 운영하는 매립장은 4곳입니다. 예. 아울러 운영이 끝난 곳도 4곳인데 따라서 조사 대상이 된 매립장은 모두 12곳입니다. 예. 운영 중인 쓰레기 매립장이 8곳, 그다음에 폐쇄된 곳이 4곳. 그래서 네. 12곳 전수조사를 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했다는 건데 자, 네. 쓰레기 매립장 문제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이 매립 공간이 아예 없는 곳도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도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앞서 제주시가 운영하는 매립장이 3곳이라고 세 곳? 말씀드렸는데 예. 제주시 이 동지역, 동지역에 봉계동 매립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동부, 서부에 각각 매립장이 하나씩 있거든요. 예. 여기 3곳이 모두 포화 상태입니다. 아니 따라서 그럼 예. 매립 공간은 없습니다. 그럼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맞는데 지금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언젠간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립 공간이 더 이상 없으면 쓰레기 받을 수가 없잖아요. 반입이 안 되잖아요. 동부하고 서부 같은 경우는 올해 3월 운영 예정인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종료 예정인데 계속 그렇죠. 진행 중이고. 예. 봉계동 매립장은 원래 5월까지 종료 예정인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어디다 갖다 버리는 겁니까? 포화 조금 상태라면서요. 이상하게 예. 들릴 수가 있는데 좀 충격받으지 않으면 좋겠는데 쓰레기를 지금 다 저 매립을 했지 않습니까? 예. 공간이 없으니까 다시 파냅니다. 다시 파내서 거기다 쓰레기를 다시 추가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파서 파낸 쓰레기는 또 어디다 놔요? 거기다 계속해서 꽉꽉 눌러두는 거죠. 네, 좀 이상하지만 지금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주시 상황은 이렇고 그러면 서귀포시에도 지금 시가 운영한 매립장이 4곳이라고 했거든요. 그곳 네. 상황은 어떤지요? 제주시보다는 상황이 조금 낫긴 한데 여전히 여기도 문제가 많은데 지금 매립 공간이 적은 곳은 3%만 남은 곳이 있고요. 네. 많아도 8%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빠른 곳은 1년 후 내년 8월이면은 용량이 차서 또 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것도 곧 그 운영 종료가 돼야 할 곳인 것 같은데. 네, 곧 마감되죠. 제주시는 이미 용량을 초과했고 이 서귀포시도 조만간 용량을 넘어선다는 얘기인데 이 해결 방안은 네, 없는 겁니까? 아니, 원천적으로 해결하려면은 쓰레기를 이제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네. 지금 현재는 올해 2월부터 새롭게 가동되는 신규 매립장이 있거든요. 어디입니까? 이거 광역인데요. 동복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여기에, 곳. 예, 예. 그렇죠. 네. 우선은 여기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예. 부분 이제 준공이 됐고 지금 확충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제 완공은 언제입니까?
지금은 2월부터 가동이 되고 있는데 예. 조만간 뭐 계속 확충 중이고 계속 네, 넓혀 나간다는 말씀이군요. 확충 중입니다. 네. 그나마 이 동북순환센터가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뭐 그렇다고 여기에 무한정 쓰레기를 다 매립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도 어쨌든 기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상으로는 앞으로 35년 후, 그러니까 2054년 12월 그때 되면 동북순환센터도 이제 영업 종료가 돼야 되고요. 예.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쓰레기를 이제 매립을 할 수 없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 만약 또 관광객이 더 들어오고 인구가 더 늘어나고 네. 그렇다면 마감 시기는 2054년보다 더 줄어들 수 그러네요. 있죠. 예. 어쨌든 제주도에 외지인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고 무엇보다 관광객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뭐 지역 경제를 위해서 관광객 많이 오는 건 좋겠습니다만 이 쓰레기 문제, 생활 쓰레기 문제 때문에 제주도에서 고민이 많겠습니다. 맞습니다. 앞서 관광객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 건 좋긴 합니다. 여기 와서 돈도 뿌리고 그래서 반면에 또 쓰레기도 같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예전엔 제주도를 이름하여 그냥 청정지역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네. 최근에 몇 년 들어서는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게 계속 속속 밝혀지고 있거든요. 네. 도민 한 사람으로는 좀 아쉽긴 한데 어차피 이렇게 용량이 한정돼 있으니까 제주 도민들도 쓰레기를 덜 배출하는 생활 습관을 그렇죠. 기를 수밖에 없습니다. 뭐 비단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석 네네. 앞두고 뭐 박스에 이제 선물 포장지에 많은 쓰레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네네, 좋은 건 이 생활하면서 쓰레기가 많이 안 나도록 그렇게 생활 습관을 좀 바르게 갖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미디어 제주 김형훈 기자와 함께 생활 쓰레기 매립장 문제 함께 고민해봤습니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매주 화요일에는 우리 땅 예술기행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보경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초가을을 좀 좋아합니다. 바람 살랑살랑 불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요즘 이 메밀꽃이 필 무렵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좀 설레는 메밀꽃 필 무렵인데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편 소설 중에 봄봄, 동백꽃, 소나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무진기행, 산포 가는 길, 두낭의 사랑. 이제 그 중에서도 또 가장 좋아하는 메밀꽃 필 무렵에 이제 계절이 왔는데 예. 가산 이효석 선생이 1936년에 지은 이 소설의 무대인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동창리. 네. 그러니까 신식 주소는 이제 이효석길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일대에서 오는 15일까지 이효석 문화제 또는 뭐 메밀꽃 축제라고 불리는 그런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마치 소금을 뿌려놓은 듯이 이제 흰 꽃이 피고 또 별미 음식으로 한국 사람들 식탁에 자주 오르는 메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메밀하면 이름도 정겨워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원산지가 저기 뭐 바이칼 호수, 뭐 아무로 강변, 뭐 만주인근이라고 해요. 네. 이 1000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이 재배한 지가. 재배가 예. 생장 속도가 되게 빨라가지고 씨를 뿌린 지 10주에서 12주면 이렇게 꽃이 피고 물이 익는다고 하는데 뭐 여름 메밀이 있고 가을 메밀이 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봉평에서 보는 메밀은 가을 메밀인데 7월에 파종해서 이제 9월에 꽃이 피고 물이 익는 그런 메밀입니다. 네. 이효석 선생의 생가터 주변에 5천여 평의 메밀밭이 형성이 돼 있는데 거기 가면 정말 소금이 내린 듯한 뿌린 듯한 메밀꽃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앞서 제가 이제 요즘이 메밀꽃 필 무렵이라고 네.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제 이효석 작가를 만나는 시간인데 그렇습니다. 오늘 이효석 선생의 이 명문장들을 좀 만나볼 수 있겠군요. 네네. 첫 문장이 포함된 첫 대목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름장이란 애시당초에 글러서 해는 아직 중천에 있건만 장판은 벌써 쓸쓸하고 더운 햇발이 버려놓은 전 휘장 밑으로 등줄기를 훅훅 볶는다. 마을 사람들은 거지반 돌아간 뒤요
팔리지 못한 나무꾼 패가 길거리에 궁시거리고들 있으나 석유병이나 받고 고깃말이나 사면 족할 이 죽들을 바라고 언제까지든지 버티고 있을 법은 없다. 춥춥스럽게 날아드는 파리떼도 장난꾼 각다기들도 귀치 않다. 억둑배기요 왼손잡이인 드팀전의 허생원은 기어코 동업의 조선달에게 낚아보았다. 그만 거둘까? 잘 생각했네. 봉평장에서 한 번이나 흐뭇하게 사본 일이 있을까? 내일 대화장에서나 한몫 벌어야겠네. 오늘 밤은 밤을 새서 걸어야 될걸. 달이 뜨렸다. 제가 이 소설을 이렇게 낭독하긴 처음인데요. 네. 조금 중간중간에 뭔가 해석을 해줘야 될 단어들이 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선생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어요? 예. 예를 들면 뭐 장판. 시장으로 제가 이해했어요. 예. 전휘장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가게나 점포의 휘장. 이렇게 이런 것이고, 각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장에서 장난치고 뭐 좀 좀도둑질도 하고 하는 이런 어린 악동들을 말하는 네. 거고요. 뭐 귀치 않다는 귀찮다 뭐 이런 것이고, 얼뚝배기가 나오는데 이 곰보 얼굴을 말하는 거고요. 드팀전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필육 가죽 제품을 팔던 그 가게를 말하고, 뭐 대화장은 뭐 대화 말해서 하는 장터라고 할까요? 예, 네. 봉평장 다음에. 예. 어쨌든 그 봉평장에서는 이제 별 재미를 못 보고 대화장으로 가는 행로에서 벌어지는 일들. 거기서 이제 오고 가는 대화들이 바로 이 소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옛말로 그 보부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장돌뱅이라고 이제 낮춰 부르기도 하는 이런 친구 둘, 이제 조선달 허생원 그리고 이제 의문의 인물인 동희라는 젊은이가 함께 길을 갑니다. 네. 장장이 80길을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와중에서 그 호랍이 허생원에게 20년 전 짜릿했던 어떤 첫사랑, 첫 정분의 이야기가 나오고 네. 또 동이라는 젊은이가 과연 이게 누구 아들이지 뭐 이런 출생의 비밀도 나오고 또 장돌뱅이들의 어떤 애환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예, 그 뭐 당나귀 얘기도 나오지만 이런 얘기들이 줄거리인데요. 이효석 선생이 어린 시절에 그 평창에 있는 보통학교에 다닐 때 한 네. 100리길을 걸어 다니셨대요. 이렇게 하숙을 쳤는데 가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더라도 그러니까 이 길 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지형지물에서 어떤 이 메밀꽃 필 무렵의 무대 풍경이 그려집니다. 그러네요. 예, 100리나 되는 그 길 위에서 네. 많은 사연들이 엮여져 나왔습니다. 이효석 작가 뭐 알긴 알지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네.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1907년에 봉평에서 나셨고요. 42년에 지병으로 좀 요절을 하셨어요. 네. 30대에. 그 봉평에서 13년간 유년 시절을 이제 보내셨고 그러면서 작가의 감성을 키우셨습니다. 그 경성제일교보 경성대대 법문학부를 이제 졸업하셨는데 이후에 이제 서울 함경도 평양으로 가면서 교육자로 평생 사셨어요. 네. 키가 크지 않고 좀 호리호리한 체격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맨날 깔끔한 양복 차림의 모던보이였고 뭐 프랑스 영화, 모카 커피, 야마하 피아노, 쇼팽과 베토벤, 서양 화초, 뭐 침대방, 붉은 벽돌집, 우유 스프 뭐 이렇게 이분의 어떤 키워드가 있을 정도로 네. 상당히 서구적인 생활을 즐기셨던 분인데 아버님의 신식 교육을 받으신 아버님의 어떤 영향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서양 문물을 일찍이 그 아버지께서 받아들이셨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어떤 분인지 그림이 그려집니다. 네. 어릴 때부터 이제 작품 활동을 하신 분이잖아요. 예,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시를 좀 습작다가 많이 그러셨을 것 같은데 19살, 20살 무렵에 이제 경성대대 예과 학생일 때 꽁트를 몇 편 발표를 했고 네. 21살 때 도시와 유령이라고 하는 좀 약간 그 사회성 있는 소설 이런 소설을 이제 데뷔작으로 발표하셨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운동권 작가셨다가 차츰 모더니즘 작가로 변신을 했는데 1933년 8월에 생긴 구인회 뭐 정지용이라든가 김유정이라든가 뭐 이태준, 김기림 이런 분들이 이제 계셨던 네. 구인회라고 하는 그 아주 역사적인 문학단체에 이제 소속 첫 창립 멤버셨고요. 예. 자, 다음 문장도 좀 만나보고 싶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군요. 예. 그 고디언의 문학사롱이라고 하는 그 고두현 시인이 이 가장 아름다운 이제 밤 묘사 문장이다. 이렇게 꼽은 문장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이지러지는 졌으나 보름을 같이 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뭇이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80리의 밤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밭계로 흘러간다. 이 시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소설의 문장도 참 아름다워요. 마치 뭐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이게 그려지거든요. 시각화되는 그렇죠. 느낌. 예, 네. 좀 마술 같죠. 예. 예, 그렇게 그 글로써 시각화하고 또 뭐 음악도 들리는 이 소설의 묘사라고 하는데 근데 시와는 좀 다른 깊은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15일까지 효성문화제 열린다고 하셨죠? 짧게 한 번 더 소개해 주세요. 예, 지난 6일부터 이미 시작을 했는데요. 메밀꽃 흐드러진 풍경이 절정일 때 이제 열리는 문화제니까 아주 맞춤한 시즌인데 저도 뭐 들썩들썩 하고요. 네. 그 소설에서 위통벗을 제치고 장돌뱅이가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이제 건너던 개울, 뭐 흥정계곡인데 그 물놀이를 아주 이제 명소예요. 근데 그 시즌은 좀 지났는데 이호석 문화마을과 문학의 숲, 또 이호석 문학관, 그리고 또 무의예술관. 네. 예, 무의예술관은 그 평창군이 폐교 그 스튜디오 프로그램으로 이제 예술가들이 예. 도예, 뭐 공예, 뭐 회화, 서예 이런 거를 이제 그 전시하고 또 이렇게 오픈하는 그런 스튜디오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것까지 이거 다녀오시면은 충분히 효성문화제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그 얼뚝배기 이제 곰보 얼굴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제 네. 그 얼굴이 얼근 사람을 낮잡아서 이르는 표현인 거죠. 아, 네, 예. 옛날 표현이죠. 그렇죠. 예. 우리 땅 예술기에 오늘 김보경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